자, 그 지난 시간까지 뉴턴의 운동 법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나온 이 두 가지 또 다른 식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총 3개의 식을 배운 셈입니다. MA 꼴 F하고 그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하고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인 것 같다. 이 3가지를 배운 거고요. 근데 이 3가지는 전부 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뉴턴의 고전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3단원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말고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시공간의 이해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 내용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뉴턴의 이론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제목과 가장 걸맞는 이 내용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뉴턴 이전에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또 케플러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케플러 법칙과 뉴턴의 이론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고 나면 그 우주론, 현대 우주론하고 그 표준 모형에 관한 얘기까지 해서 조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용이 좀 방대한 단원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인데, 대신 좀 외워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좀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 그 좀 약간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좀 쉽게 풀리는 비교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케플러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얘기가 만류 인력의 발견이라는 제목인데, 케플러 법칙과 뉴턴의 중력 이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그 벌써부터 쓰러지면 안 되지. 반칙이야. 재혁아, 옆에 누구? 일어나라. 많이 잤다 애가. 자, 케플러 1, 2, 3 법칙 얘기를 하기 전에 케플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이 케플러는 뛰어난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돈이 별로 없었던 가난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케플러가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고용을 한 사람이, 조수로 고용한 사람이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소위 금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돈 많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로 천체 관측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망원경이 없었는데요. 근데 취미라고 보기에는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엄청난 실력에 당대 최고의 그 안시 관측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천체 관측소를 만들어가지고 별을 관측합니다. 근데 자기가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고용한 사람이 케플러예요. 어제 딱 짝이 맞는 거죠. 케플러는 머리는 뛰어난데 돈이 없고, 티코 브라헤는 관측은 잘하지만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고 돈은 많고, 그래서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티코 브라헤가 약간 좀 시기 질투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케플러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자기보다 더 대단한 발견을 할까봐 자료를 찔끔찔끔 줍니다. 찔끔찔끔. 그래서 이제 케플러가 약간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자기는 좋죠. 이렇게 하다가 그 티코 브라헤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자료를 다 넘겨줘요, 이 케플러한테. 케플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화성의 관측 자료예요. 화성의 관측 자료인데,
그 케플러가 아무리 그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를 분석해봐도 화성의 궤도가 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이 종교의 입장에서는 한참 양보를 한 건데요. 그래도 천체의 운동은 하늘의 운동이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완벽한 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또 깨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종교나 신에 또 한 번 스크래치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도 고민을 했죠. 그리고 약간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티코 브라이가 관측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오차일지 않을까라고 잠깐 고민했지만 그 티코 브라의 실력과 그런 그 꼼꼼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이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럼 뭘까 이렇게 봤죠. 봤더니 타원 궤도임을 알게 됩니다. 타원 궤도임을. 그게 케플러 제1법칙이에요.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궤도가 삐꾸다. 완벽한 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초점이라는 건 뭔지 알죠? 그 타원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잖아요. 이제 그 두 초점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그 타원 궤도에 대한 용어를 좀 얘기를 해주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 근일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울 근자를 쓰죠. 그 태양과 가장 멀리 있는 점이 원일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장축이고 요게 단축이죠. 그래서 장축의 절반이 긴반지름 혹은 장반경 이렇게 장반경 발음이 잘 안 되더라. 장반경.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단축이고 단축의 절반이 단반경 이렇게 됩니다. 원은 요 두 개 같죠. 요는 요 두 개는 반지름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타원 법칙이었고 두 번째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이 케플러의 법칙들의 특징은요, 이게 규칙성을 얘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규칙성을 발견한 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냥 관측 자료만 보고 각종 이제 숫자만 보고 이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또라이예요. 좋은 쪽으로. 정말 이게 대단한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게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하면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T1 대 T2는 S1 대 S2입니다. 그래서 S1과 S2가 같으면 T1하고 T2가 같은 거죠. 거꾸로 T1하고 T2가 같으면 S1하고 S2가 같은 거고요. T1 대 T2가 2대 1이면은 S1 대 S2가 2대 1이고요. S1 대 S2가 2대 1이면 T1 대 T2가 2대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면적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요. 뭐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보충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부채꼴이죠. 부채꼴이고 요게 이제 태양과 행성의 사이의 거리고 그 순간에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L이라고 하면 결국에 요 면적이라는 게 2분의 1 RL이잖아요. 이 면적이라는 게. 그럼 요걸 시간으로 나눈 게 면적 속도예요. 시간으로 나눈 게. 그러면 T분의 L이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그 순간에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결국에 RV가 되죠. 물론 2분의 1이 붙지만 그래서 RV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뉴턴에 이르러서는 이게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질량을 곱해주면 각운동량이 되거든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연결되는데 제가 여기에 쓴 내용하고 방금 얘기한 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면 되고요. 그 물리원 교육 과정에서는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간혹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왜냐면 문제에서 면적의 비로 이렇게 시간의 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울 때 속력이 빠르고 멀 때 속력이 느린 거거든요. 여기 면적 속도가 일정하려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배운 중력 포텐셜 에너지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표면 근처일 때 얘기였고 여기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형태가 다릅니다. 식이. 근데 여러분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위치가 크면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대략적으로. 그럼 얘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그럼 얘는 위치가 작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작고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르고요. 그럼 얘는 위치가 크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작겠죠. 그래서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지만 케플러가 발견한 거는 그냥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규칙성. 그게 이제 케플러 제2법칙이고요. 그 케플러가 제일 좋아했던 법칙이 그 자기가 자신이 발견했던 법칙 중에 가장 좋아했던 법칙이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케플러가 좋아했던 조화법칙. 아, 예. 요거는 이겁니다. 이것도 규칙성인데요. 그 공전주기입니다. T는 공전주의 주기의 제곱은 행성 타원 궤도의 그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얘는 공전주기고요. 얘는 긴 반지름. 긴 반지름이라 하기도 하고 얘를 장반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즘은 긴 반지름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공전주기는 지구로 치면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365일. 그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등식으로 세워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그냥 임의의 비례상수 K를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그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그 몰라요. 여러분은 안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헷갈렸었습니다. 옛날에 누가 제곱이고 누가 세제곱인지 헷갈려서 매년 농담이 반복돼서 부끄럽긴 하지만 옛날에 1과 2분의 1이라는 노래로 유명했던 그 2인조 가수가 있어요. 그 투투라고. 투투 아삼? 알아요? 투투 아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 버전으로 치면 TT 아삼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미안합니다. 그 지우학 선생님인가 되게 좋은 방법 알려주셨던데 주기가 2글자니까 제곱, 장반경이 3글자니까 세제곱. 이런데 이건 좀 유의해야 되는 게 긴반지름은 4글자니까 4제곱. 망한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어쨌든 뭐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유의해야 될 점은 긴반지름이라면 안 됩니다. 그죠? 장반경.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관측 자료만으로 이런 규칙성을 발견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케플러. 자, 다시 뉴턴으로 가봅시다. 뉴턴. 그럼 이제 행성이 왜
공전하느냐는 그 이유를 이제 다 얘기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중력 때문에 얘가 이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왜 면적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지, 그 조화 법칙은 왜 조화 법칙 그 규칙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뉴턴이 설명하는데, 그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 그 조화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과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중력 법칙으로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이 나온 계기는 여러분 그 많은 일화로 알고 있죠. 그 사과 보고 뭐 이렇게 중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좀 더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따가 그려볼까요? 그 사과를 보고 어떻게 이제 중력을 떠올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뉴턴이 고민했던 건 이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이 같을까 다를까 이런 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유명한 사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재현해 보면 왜 웃어요? 하이 딱 봐도 지구죠. 지구. 저 웹툰 작가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기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요. 지금 기술로는 안 됩니다. 공을 던집니다. 사과를 할까요? 빨갛게. 사과를 던져요. 사과를 던집니다. 사과를 던지면 포물선 운동합니다. 여러분 안 배우겠지만 대충은 알죠?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집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 때문에 가속되어서 떨어지죠. 좀 더 빨리 던져요. 좀 더 멀리 가죠. 좀 더 빨리 던져요. 또 멀리 갑니다. 좀 더 빨리 던지면 또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절묘하게 잘 던지면요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도 지구 조율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달은 딴 게 아니라 지구가 잡아당기는 어떤 그 입금에 의해서 끊임없이 낙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가 떨어진 거랑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뉴턴이 얘기한 만류 인력입니다. 그 만류가 만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가지라는 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만류 인력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그 뉴턴이 관찰했던 사과는 쌀만 먹는 사과래요. 우리가 먹는 사과랑 좀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부작용이 그런 것만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뉴턴이 이 중력 법칙이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신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그래서 똑같은 법칙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인간이 좀 종교로부터 어느 정도 약간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뉴턴의 중력 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게 뉴턴이 얘기하는 그 만류인력 중력입니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요. 그 다음에 요 힘의 크기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G는 gravitational 상수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여기에 중력 상수 혹은 만유인력 상수. 이것도 발음이 안 되네. 만유인력 상수 혹은 중력 상수라고 하는데 요즘은 만유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면 왠지 힘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연계에는 네 가지 상호작용, 네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케플러 법칙과 이 중력 법칙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케플러 제3법칙과 중력 법칙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선 등속 원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운이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원으로 바꿨죠. 왜냐하면 타운으로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그 원에 가까우니까 원으로 간단 버전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이고요. 태양의 질량이 라지 m이고 요 지구고요. 지구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태양 주위로 원운동한다 가정하고요. 거리가 r입니다. 자, 등속 원운동을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속력은 같습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합니까? 아니죠. 방향이 바뀌죠. 속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ma = f를 써볼 건데 일단 a가 0이 아닙니다. 그리고 ma = f를 할 건데 요 f는 뭐냐면 결국에 질량을 가진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거든요. 중력이겠죠. 그래서 요 f는 좀 전에 배운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r제곱분의 gmm 이게 f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순간을 놓고 보면 요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죠. 그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그 순간에는 속도의 방향만 바뀝니다. 근데 얘가 옮겨가잖아요. 그래도 힘과 이동 방향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힘과 속도의 방향이 수직이면 등속 원운동합니다. 속도의 방향만 바뀌고요. 속도의 크기는 안 바뀝니다. 에너지적으로 봐도 맞아요. 그러면 힘이 한 일이 없잖아요. 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기, 속력은 일정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안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도는 바뀝니다. 근데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거리가 일정하니까 r 제곱이 일정하잖아요. 질량도 일정하고. 그럼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겠네? ma = f니까. 맞습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죠. 왜냐하면 f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m도 일정하고 f도 일정하니까 a도 일정하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겠네요? 잘 안 낚이네 이제. 좀 짬밥 먹었다 이거지. 방향이 바뀌죠? f의 방향이 a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구의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속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그러고 이 경우에는 그 구심력이 중력입니다. 실에다가 뭐 매달라고 막 돌리면 구심력이 장력입니다. 근데 얘는 실로 연결돼서 도는 건 아니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ma = f를 해볼 겁니다. ma = f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 구심 가속도 크기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비워둡시다. m a = f인데요. 요 f는 r 제곱분의 g m m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로에 들어갈 것은 구심 가속도인데요. 구심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일 때의 그 물체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타운 운동이면은 가속도가 이렇게 안 됩니다. 이 값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제가 써줄 텐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유도 과정을 생략할 겁니다. 물리 2의 그 유도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만 알려줄게요. 반지름분의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요. 요게 이제 등속 원운동일 때입니다. 타운 운동일 때는 이게 아닙니다. 등속 원운동일 때 ma = f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케플러 제3법칙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한 번만 작업을 더 하면 돼요. 공전 속력이라는 게 결국에 공전 주기분의 한 바퀴 길이잖아요. 한 바퀴. 그걸 원주라 그럽니까? 그럼 t분의 2πr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v 있죠. v.
요 V 대신에 T분의 2파이R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정리하면 케플러 제3법칙이 됩니다. 주기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를 봐볼게요.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알아서. 예, 정리를 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저 빨간색 말고는 상수가 돼요. 잘 보면. 요거는 이제 주기의 제곱이고요. 요건 반지름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타운 버전으로 증명해도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R 대신에 긴 반지름이 됩니다. 예, 긴 반지름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 4는 숫자죠, 그냥. 파이도 숫자고요. G도 상수입니다, 그냥. 요 상수고. 근데 M은 사실 상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 M은 뭐냐면 예, 중심에 있는 천체의 질량이에요. 좀 전에 본 예시에서는 태양의 질량이 되겠죠. 물리원에서는 이것까지 바꿔서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 학력평가에서.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자면 태양 주위를 도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요 행성들 사이 명왕성도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 안에서는 얘네들은 그 돌고 있는 중심에 있는 천체가 태양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는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그 등식이 같이 성립합니다. 규칙성이. 근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끼리는 요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은 중심에 있는 천체가 목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립 안 합니다. 근데 또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끼리는 또 같이 성립해요. 같은 카테고리로. 그리고 지구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죠. 그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끼리도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라고 해서 행성을 소재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을 소재로도 나오고 중심에 있는 천체만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은 고개만 넘어가지 말고 페이지도 넘겨라. 그 자는 애들 좀 힐 좀 해주세요. 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한 가지 내용을 더 설명할 거라 가지고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작년 4월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타운 운동하는 위성 A와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행성이 같죠? 전체가. 원 운동하는 위성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점 P와 점 Q는 각각 A가 행성에서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요. Q는 B의 궤도상의 점입니다. B가 Q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P를 지나는 순간 A가 P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의 9배이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먼저 볼까요? 기억 보면 A의 운동 에너지는 A는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P에서 Q로 운동하는 동안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죠. 그러니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려면 가까울수록 빨라져야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봐도 똑같다 그랬죠. 위치가 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크고 운동 에너지가 작고요. 여기는 위치가 작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작고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위치가 점점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죠? 맞고요. 그럼 니은 보면 행성에서 P까지 거리는 행성에서 Q까지 거리의 3배이다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런 행성의 운동에 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제가 써볼게요.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ma 이꼴 f죠. 그럼 ma 이꼴 r 제곱분의 gm이 되고요. 요때 그 돌고 있는 천체의 질량이 스몰 m인데 얘가 상쇄되죠. 시기에. 그래서 요 가속도는 거리하고만 관계 있는 값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가요. 근데 요 식 있죠, 요 식. 방금 쓴 요 식은요. 원일 때도 적용이 되고 타원 운동일 때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원이든 타원이든 어떤 지점, 그 지점은 뭐냐 하면 중심에 있는 천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 천체, 그 돌고 있는 천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거리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등속 원운동이면은 A가 특별히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케플러 제3법칙 유도할 때 썼던 식 있죠. 요 식. 자, 요 식은요. 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요 식을 쓰는 거는. 타원은 이 식 쓰면 틀립니다. 예, 타원일 때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요 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타원일 때만 가속도를 물어보는, 그 원일 때만 가속도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타원일 때도 가속도 물어봅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면요. B가 Q를 지나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하고 A가 P를 지나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라고 해서 요 B, A 다르죠? 다르지만 이 지금 Q점을 지나는 순간 보시면요. Q점을 A도 지나가지만 B도 지나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요 Q점에서는 A나 B나 가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로부터 A든 B든 결국에 거리하고만 관계 있다 이거예요. 거리하고 관계가. 그럼 A든 B든 P점을 지날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하면 Q점을 지날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거의 9배니까 9A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라는 게 거리에 반비례했잖아요. 거리에. 그러면 요 거리를 한번 봅시다.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요. 요 거리를 비교해 보면 그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R1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것은 R1의 제곱에 GM 이렇게 될 거고요. 요 M은 요 행성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9A라고 하는 것은 R2의 제곱에 G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두 식을 비교하면 R1 대 R2가 나오겠죠? 몇 대 몇이겠습니까? 네, 3대 1입니다. 3대 1. 즉 얘가 R이면 얘는 3R이 되는 거예요. 3R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이 맞죠? 행성에서 P까지의 거리는 행성에서 Q까지의 거리의 3배이다 맞고요. 그럼 이걸로부터 디귿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전주기인데요. 그럼 이제 공전주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A하고 B하고 공전주기를 A하고 B를 비교해보면요. 지금 A는 타원 운동이고 B는 원 운동이죠. 그럼 이제 케플러 법칙을 쓸 겁니다. 요 녀석의 주기를 TA, 요 녀석의 주기를 TB라고 하고 그럼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이 각각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긴 반지름만 넣으면 되죠. 이 식에서. 자, B가 먼저 쉬우니까 B는 넣어봅시다. B의 긴 반지름은 요 R로 표현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B의 긴 반지름은 R이죠, 그냥. 예, B의 긴 반지름은 R이니까 여기다 R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 A의 긴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예, 2R이죠. 왜냐하면 장축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장축이 3R 더하기 R이니까 4R이잖아요. 그거의 절반이니까 A의 긴 반지름 장반경은 3R입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3R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통째로 나눕니다. 잘 듣고 있네요. 나는 혹시 자나 싶어서. 2R이죠. 이런 실수를 하면 틀립니다. 예, 나눕시다. 나누면은 한꺼번에 많은 게 날라가죠. TA의 제곱 나누기 TB의 제곱은 K가 날라가고 R의 3승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2의 3승 나누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주기를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그러면 TA 나누기 TB는 루트 2의 3승 나누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TA는 2 루트 2 TB가 되어서 A의 주기는 B의 주기의 2 루트 2배이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은 풀이 방법이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냥 식 세워놓고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기니디하고 다 맞아서 이 5번이 답이 되고요. 오늘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 절반까지 내용을 할 겁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일단 여러분이 배우는 상대성 이론이 두 가지인데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일반 범위로 치면 어디가 더 넓어 보여요? 일반이 더 넓어 보이죠? 예, 맞습니다. 넓습니다. 뭐가 더 쉽겠어요? 일반이 더 쉽겠어요? 아니죠. 특수가 좀 더 좁은 범위니까 더 쉽죠.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는 사람은 일반이 더 쉽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은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특수가 더 쉬운 겁니다. 이 특수는 어떤 경우가 특수냐? 등속도 운동만 다룹니다. 이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직선 운동이기도 하겠죠. 등속 직선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운동까지 확장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수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해한다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이 두 가지 가정이고요. 저도 종교는 없지만 요 두 개의 가정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관성계에서 역학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라는 건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역학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법칙이 다 동등하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때 관성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개입니다. 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텐데 개는 영어로 하면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이 보는 개는 버스, 엘리베이터, 우주선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게 이제 하나의 개입니다. 이걸 이제 관성계라 그러는데 등속도 운동하는 개를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는데 정말 무진동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바깥에 창문이 없으면 여러분이 움직인 건지 정지해 있는 건지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고요.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강속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그 어렸을 때의 상상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어렸을 때 이제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라는 상상으로부터 이런 두 가지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말이 맞다면 거울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보여야 되겠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강속불변의 원리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이. 그리고 그 상대성 원리는 저 같은 경우는 3살 때 깨우쳤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머니가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버스를 타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제가 외마디 비명을 외치며 감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 그때 제가 외쳤던 비명이 바퀴 움직인다라는 이 말이었대요. 예. 그때 저는 상대성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의 그 취지가 그거예요. 관측자, 등속도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언제든지 정지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살에 저는 그걸 알게 되었던 거죠. 버스 안에 타고 있지만 나는 정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외치며 그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런 저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셨는지 버스에 내려서 집까지 업어서 이게 가셨다고 하죠. 얼마나 기특하셨으면 되겠으면 저를 그 먼 거리를 업어서 갔겠어요. 와, 우리 아이가 상대성 원리를 깨우쳤구나.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상대성 원리를 언제 쓰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버스가 시속 60km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요, 그 안에 탄 사람은 바깥 세상이 시속 60km 뒤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등속도 운동하면 똑같은 모든 법칙이 하여튼 안에서 정지했을 때랑 모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MA 꼴 F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가 좀 더 믿음이 필요한 원리인데요.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게 좀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시속 60km로 달리는 버스에서 앞쪽으로 빛을 쏜다 한들 바깥에서 본 관측자도 그냥 그 빛의 속력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속력으로 보이고 안에 있는 관측자도 빛의 속력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빼지거나 더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요, 상수인데요. 안 변하니까 상수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표기하냐면 C라고 표기합니다. C. 그래서 이 값이 대략 3억 m/s 정도 됩니다. 억은 10의 8승이에요. 그 동양 단위는 10의 4승 단위로 이름을 붙이죠. 만, 억, 조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10억, 3억 m/s 정도 되고요. 요 C가요. 저 사실은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제 느낌인데 일정하다라는 그 상수를 콘스탄트라 그러잖아요. 그거의 앞자를 따지 않았을까 사실 좀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상수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측면입니다. 앞으로 문제에서 간혹 등장할 건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문제 속에서 보면요, 역시 철수의 희생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철수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며 달려오는 기차 안에 있는 탄 사람이 후레쉬를 켜요, 앞쪽으로. 그럼 그 후레쉬에서 날아오는 빛의 속력을 철수가 잽니다. 그래서 이 정지 상태에서 나온 빛의 속력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항상 거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보면요, 결국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어떤 관측자 혹은 어떤 광원의 움직임에서 C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거고, C보다 크다 혹은 C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무조건 광속은 누가 봐도 C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기잖아요. 원래 달리는 기차에서 시속 60km 달리는 기차에서 앞쪽으로 야구공을 시속 100km로 던지면 기차 안에서 보면 100km지만 기차 밖에서 보면 160km가 돼야 되잖아. 근데 빛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빛은. 그러니까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마음 깊숙이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근데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모든 현상들이 아구가 맞게 딱딱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두 개에 대한 믿음을 다음 시간까지 키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등하다는 상대성 원리는 결국에 누가 움직이냐, 누가 움직이지 않느냐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준을 관측자 자기 자신으로만 두면 됩니다. 자기는 무조건 정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의 의의고요. 강속 불변의 원리는 일종의 그 규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뭐 깍두기다. 이건 누구나 봐도 다 똑같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마이커슨 몰리심을 시작으로 해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